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11월 9일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 장표에다 한 문장씩 꼭 적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금에 대해서 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가 예금을 예치시키면, 물론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까지 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1금융권에다가 예치를 시키면은 내가 받은 돈을 고스란히 뭐 금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되게 안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1억을 넣으면 7배, 8배 불려져서 딴 데로 다 대출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보통 저보다 형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근데 그 세대에서는 예금이 진짜 무슨 되게 안정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예금금리 높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은행들에서 그렇게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은행의 채권을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다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 얘기하는 국채와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자금경색 문제와 관련돼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은 카드론 쪽에서도 뭔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채도 장외 채권 시장 들어가 보면 카드채도 어마어마하게 발행되고 있어요, 요즘. 이 부실률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연체율 10% 넘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이 갚기로 했어요. 갚기로 했는데 그럼 진작에 갚든가. 근데 그건 이제 그 최소 들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RBC라고 그걸 충족 못 시킬 것 같으니까 금융당국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잠깐 좀 빠지는 거 좀 봐주면 안 돼 이랬는데 금융위원장이 거절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거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갚기로 한 걸로 일단락은 나긴 했어요. 그 문제는.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하나은행, KB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에 대해서도 이 CDS 프리미엄이 뭐냐면 여기 각 회사가 부도났을 때 돈을 뭐 받을 수 있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보시면 21년 말 대비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네요. 50bp 가까이 오른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디폴트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50조씩 투입하고 뭐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제가 요즘 신문 보면은 부동산 쪽은 전부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뭐 낙찰가율 떨어졌다. 뭐 어디 서울 어디에 가격이 뭐 몇 억씩 빠졌다. 잠실은 보면 뭐 5억 가까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얘기. 미분양이 얼마 났다 이건데 이거는 지방에서부터 미분양 나는 거는 뭐 몇 달 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또 나온 그 뉴스가 하나 있었죠. 롯데 정밀화학에서 3천억 추가 차입한 거 롯데건설.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우리 저 뭐야 롯데케미칼에서 일단 5천억 돈 빌렸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2천억 유상증자 때려서 또 자금 차입했고 세 번째로 롯데 정밀화학에서 또 3천억 차입했어요. 이래서 총 1조 원 가까이 자금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롯데건설도 이런 이게 그룹사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냥 저기 뭐야 저 오너가 그냥 화학사에 있는 돈을 건설사에다 그냥 꼽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미 CP 어음 금리도 5% 넘는 걸로 나왔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회전이 차환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뭐 CP도 당연히 회사채랑 이 개인 이 CP랑 차이는 회사채는 보통 3년 넘는 장기채가 되게 많고 CP 그냥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단위로 차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채권의 주인이 바뀌어요. 3개월 지날 때마다 다시 뭐돈 빌려줄 사람 구해가지고 미리 돈 빌려줬던 사람한테 돈 갚고, 예, 그런 식으로 3개월마다 이 차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가 짧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을 부동산 쪽이 제일 먼저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예, 롯데그룹사 안에 있는 뭐 건설인 롯데건설만 해도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상황이니까, 서서히 아마 지방 쪽 건설사들부터 뭔가 부도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 장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선거 나온 거 보니까 상원이, 근데 뭐 상원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일단 스플릿이 됐어요. 블루웨이브가 끝난 겁니다. 하원, 상원, 대통령 이 세 개의 라인을 다 휩쓸었던 민주당에서 지금 하원을 하나 뺏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연초부터 진행됐던 뭐 거의 공화당 쌩까고 이제 민주당에서만 그냥 알아서 계속해서 법안 올려가지고 패스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정치와 관련된 영상이 제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뭐 상원과 하원이 뭐고 막 이런 거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 무슨 뭐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이 부채한도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블레이브가 깨진 상황이고, 연초부터 시작됐던 그 공화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게 아마 공화당 쪽에서 계속 불만이 쌓여 있을 텐데, 이거 연말에 가면 부채 한도 이슈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리미트에 거의 다 달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부채 한도 이슈 또 불거지면 증시 쪽에는 뭐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할 거고, 일단 저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간 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이 독점 체제였는데 민주당 그냥 독점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권력이 스플릿 됐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저 정치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그냥, 예, 이들이 나대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는 변동성 자체를 조금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스플릿 된 자체는 좋게 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연말에 가가지고 또 부채 이슈 또 나오고, 분명히 이거 제니 옐런이 나와가지고 또 부채 한도 이슈 올리지 않으면 또 뭐 어떻게 된다 부황부황 할 거예요. 그 말 나오기 시작하면, 예, 요거 분명히 증시 쪽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요게 불거지면은, 제가 작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도 없고 막 양적 완화식이다 보니까 그게 이 채권 시장이 되게 균일했어요. 그냥 다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제로 금리니까 0에서 뭐 0.25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로 금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다 조용했는데, 그 당시에 1개월물이랑 3개월물이랑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는 거죠. 그때 부채 한도 이슈가, 예, 불거질 거를 예상해서 미리 그 초단기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단기채 이 채권 시장 보고 있다가 이상하게 3개월물이랑 1개월물이 급등하는 걸 보고, 예, 무슨 이슈가 있나 해서 봤더니 부채한도 이슈였고, 그때도 제가 블라인드에다가 글 올려가지고 이거 도망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잘 맞췄었고. 근데 이번 올해도 분명히 이거 이슈 나올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면, 이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예치시켜 놓은 돈이 있는데, 뭐 당연히 재무부는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시켜 놓겠죠. 그 돈들이 빠져나올 거예요. 이 부채 한도 이슈가 걸리면. 이 부채 한도가 뭐냐면, 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리미트를.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무한정 찍어내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 한도를 걸어 놓은 건데, 예.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안 되면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빼다 쓰겠죠. 그럼 또 그 자금이 또 한 2천억 달러 정도 될 텐데, 그게 또 흘러나오면, 2,500억인가?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2,50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금이 흘러나오면 조금 달러의 약달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약달러 기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지금 달러 인버스 같은 경우에
4%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열어보다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 근데 엔화는 또 빠져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손실이 한 3%인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얼추 그냥 똔똔해요.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는 좀 사자고 얘기를 드렸죠. 10년물 4.2%부터는 TLT 사자. 일단 미국 국채는 지금부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리스크로 잔존했던 게 연준의 QT, 그다음 두 번째로 엔화의 약세 때문에 나오는 저기 뭐야 BOJ에서 던지고 있는 장기 국채들로 인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약달러로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이 수익률 곡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은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길이가 길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 기간, 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자금을 빌릴 건데 1년으로 5번 빌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5년짜리로 한 방에 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아니 뭐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마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죠. 1년 지난 다음에 아 얘가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1년 더 연장해줄게 이게 되는데 이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1년마다 얘가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전전긍긍 이 돈에 대한 전전긍긍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추정해서 이 차급 비용이 이 차입하는 비용이 예, 그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물을 기준으로 차입 비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간을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요 5년짜리로 해가지고 이자를 좀 더 받자. 리스크는 조금 올라가지만 이자율은 올라가니까 채권자는 만족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년마다 이거 계속해서 차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요 리스크가 돈을 빌리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 기간을 좀 늘리고 이자를 대신에 조금 더 쳐줄게 해서 보통은 요 기간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채권도 뭐 당연히 기간이 늘어날수록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장기 침체의 신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수익률 곡선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해볼게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직접적으로 즉각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뭐 2년물이 5% 가까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 말인 즉 2년의 어떤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 기대 이자율 자체가 거의 지금의 그 2년 국채 수익률이랑 똔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물인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의 어떤 평균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4.2%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0년짜리 이자가 지금 4. 몇 %인데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막 올리다가 경기 침체 오면 다시 내려갈 거야. 이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과도한 장기 채권들의 금리 상승 기조가 좀 단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짧게 진행되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장기 국채를 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기준금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단기금리, 장기금리는 시장에서 책정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인 거고요. 그 기간에 따른 금리인 거고,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이자, 초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해주면 거기서부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쭉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보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일물 기준으로 하루 빌려주는데 이자를 어떻게 보면은 페드가 그거를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정해주는 거는 제일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금을 차입하는 이자율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쭉 뭔가 이 가상금리가 붙어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쭉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은 가장 짧은 차입 비용을 결정해 준다. 이제 만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쭉 이제 이 가상금리가 붙으면서 이 수익률 일드 커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이 치부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기국채 가격, 장기국채 수익률, 장기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향후 경기 전망이라든가 인플레. 내가 국채를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텐데 인플레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기간, 장기 국채다 보니까 기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붙고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도 붙고 해서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디다가 자금을 투입했을 때 이 수익을 낼 곳이 없다 보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안전자산인 이 국채를 들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이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국채 쪽으로 많이 이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기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돌고 있는 이 머니가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국채 쪽으로 아무래도 올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경기 침체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 국채에 들어간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우리는 이제 그때 엑시트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옛날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장기 국채 금리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이 10년물. 쭉 하락 기조입니다. 옛날엔 뭐 10몇 프로 하던 게 이 80년도면은 40년 내내 쭉 하락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20년도에는. 1.5%였죠, 작년에 우리. 근데 그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미친 듯이 솟구쳐서 4%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한 십몇 년, 14년 동안에 최고 금리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자. 이 장기국채 금리가 높다는 거는 가격이 그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오면 쭉 수요가 붙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붙으면서 빠질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익을 먹고자 지금 장기국채 금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은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맞춰서 움직이는데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되게 급격하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10년물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기준금리가 폭등하는데도 파란 색깔 10년물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있죠. 2004년부터 2006년 요 사이를 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그 시기인데 이때 2년 만에 400bp 가까이 그러니까 4%포인트 가까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땡긴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겼을 때 근데 장기금리는 올라오질 않아. 보시다시피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장기금리는 올라오지 않은 요 상황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누가 물어본 거야. 그린스펀아, 너 기준금리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왜 장기 국채 금리는 안 올라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린스펀이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시기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서 이 금리가 올라가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밝혀졌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이 장기물이 될수록, 그러니까 멀어지면 이 만기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기준금리에 따른 이 금리 변동이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려할 게 많은 거예요. 마냥 30년짜리 사자, 뭐 10년짜리 사자, 20년짜리 사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최대한 이 금리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 장기채 금리도 내려올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장기금리도 오른다고 보증을 못 하겠다고요. 2년물이나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고지 곧대로 추종을 하는데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대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는 엔화 일본에서 엔화 약세 방어한답시고 장기채 금리 미친 듯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TLT가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사야죠, 지금. 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빠진 건데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가격이 맞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페드가 뭔가 이 점도표대로 찍은 거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우리 지금 장기채 10년물, 20년물 사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뭐 1% 올리니 많이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 금리예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 올리는 거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20년 만기인데, TLT는? 10년 만기 이 미국 이 장기채인데, 내년에 1%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시장이 지금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 이 장기국채 10년짜리 사면서 무슨 코앞에 있는 1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9년 금리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뒤에 9년 동안은 내려갈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장기 국채일수록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페드의 기준금리의 영향이 미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한번 보세요. 왜 장기 채권이랑 이 단기 채권이랑 그 느낌이 다른지. 오늘 이 빨간색은 영수라고 하고 파란색은 0이라고 할게요. 오늘 시장 전광판에 1년물 국채 수익률이 3%,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예요. 근데 영수는 1년짜리 단기 국채 3% 이자 이 국채를 샀고 똑같이 이제 뭐 1,000만 원짜리 샀다고 쳐볼게요. 1억짜리 샀다고 쳐볼게요. 영희도 1억으로 10년짜리 4% 이자 국채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뭐 1년이 뭐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영수는 이 시장 전광판을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위에는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1년물이 갑자기 뭔가 시장에 뭔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 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땡기면서 1년짜리가 6%, 10년짜리가 7%로 상승했다고 볼게요. 영수는 물론 내가 1년짜리를 이 3%에 계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이 국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물론 손해긴 한데 앞으로 11개월만 더 기다리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희는 어때요? 내가 10년물을 4%짜리로 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10년물이 7%로 올랐어요. 이 3%포인트 손해 보는 거를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 9년 11개월 동안 기다려야 계속 이 손해가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10년짜리 평균 이자를 7%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손해 보는 거를 얼마야? 9년 11개월 동안 계속 손해를 봐야 돼. 근데 영수도 물론 손해긴 하지만 그냥 11개월 기다린 다음에 다른 걸로 갈아타면 되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려오는 거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쭉 빠지면서 1년물이 1%로 되고 10년물이 1.5%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희는 10년 계약으로 4% 이자로 계약했는데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1.5%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희는 10년 동안 4%를 받을 수 있는 국채를 들고 있는데 10년 동안 1.5%. 영수도 물론 이득이긴 하지만 1년 동안 3% 이자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가 지금 1%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11개월 동안 이득이긴 하지만 꼴랑 11개월밖에 이득을 못 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차이.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의 가격 변동이 커져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이 커져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훨씬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기억하세요.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이 크다. 미국 국채. 왜 미국 국채가 거의 끝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발행되는 요 채권 기간별로 요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빌이라고 불리는 부류는 단기 국채예요. 1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에 있는 1개월부터 1년 내에 있는 단기 국채들을 빌이라고 부릅니다. 노트는 2년부터 10년 사이. 이게 진짜 거래량이 많죠. 보통은 노트로 많이 발행을 해요. 2년물이랑 3년물, 5년물, 10년물. 요즘 뭐 7년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건 비인기여가지고 많이 발행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물, 20년물부터 30년물.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뭐 당연히 노트가 되게 많았는데 08년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위기가 왜 왔어요? 정확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1억인데 1억을 담보로 해서 뭐 돈을 빌리고 해서 그 레버리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태에서 갑자기 집값이 기초자산이었던 집값이 뭐 5천만 원이 됐어. 1억인 줄 알고 레버리지를 막 담보에 내서 냈는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기초자산인 부동산이 5천만 원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기초자산이었던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이제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돌리려고 장기 국채를 위주로 발행을 해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죠. 장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장기 국채 위주로 쭉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트가 길어진 거예요. 보시면 08년도부터 시작해서 본드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장기채 위주로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해요. 08년도부터. 보세요. 미친 듯이 올랐죠. 노트도. 2년물, 10년물. 예전에 많이 발행하던 이 단기 국채들은 줄어들고, 비율이 줄어들고, 노트랑 본드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요 80년대부터 긁어온 M2예요. 광의통화. 뭐 이렇게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제 거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말 최대한 줄이도록 할게요.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M2가 뭐냐면은 그냥 통화량이라고 돌아보시면 돼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보시면은 코로나 시기에 21년도에 다시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때려박기 시작하면서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증가한 거를 1, 2년 만에 이렇게 폭증시켜요. 기울기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08년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로 만기가 긴 채권들 위주로 발행을 했고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미국 장기채 금리를 끌어내려야 됐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예,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기울기가 급격히 여기도 한번 또 꺾이죠. 양적 완화 진행하면서 이렇게 꺾였고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빡세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4.5%까지 봤었죠. 10년물이. 거기가 최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요거예요. 보시면 08년도부터 우선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의 토탈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평균 만기일. 총 지금 발행되어 있는 채권들의 토탈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일이 길면 길수록 이 금리 변동에 의한 채권 가격의 변동이 심하다고. 보세요. 08년도에는 50개월도 안 되던 만기가
지금 75개월로 50% 가까이 상승했어요.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 가격 변동이 크다고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채권들의 가격 변동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장기채 금리가 이 미국 국채들이 이렇게 만기가 길어졌다고요. 옛날에는 50개월도 안 되던 게 지금 75개월로 이렇게 폭증한 상태예요. 08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어디 있어 이 장기채. 장기금리. 장기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빠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뭐야? 금리가 빠지는 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요 20년도부터 시작된 요 기울기 있죠. 이 미친 듯이 올라간 이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는데 지금까지 내려올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오히려 완전 막 채권 하는 사람들 난리가 났었어요. 초대박. 왜냐? 대부분 만기, 뭐 있어, 만기. 만기가 이렇게 긴 채권을 많이 이 미국 국채 만기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가격 민감도가 올라갔는데, 응?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이 변동이 큰데 지금까지는 만기가 긴 채권들이 쭉 하락하면서 변동폭이나 가뜩이나 큰데 금리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냥 채권 사는 사람들 다 놀았었는데 그게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하면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만기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0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길어졌고 다시 좀 내려왔다가 20년도에 또 장기국채 또 발행하면서 요게 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양적 완화를 또 진행을 했죠. 쭉 또 땡겨 올라간 거예요. 이때 막 부양책, 그러니까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정책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도 뭐 인프라 머니, 뭐 지원 정책이니 하면서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했고 그 결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 국채 평균 만기가 이렇게 치솟았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해졌고 지금의 이 급격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버틸 여력이 없다. 다 왔다. 이제 사도 된다. 그 얘기 드리려고. 요게 그냥 오늘 핵심이에요. 요 장표 하나가 오늘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만기가 너무 길어. 뭐 한국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많이 안 잘랐네. 10년 잘랐습니다. 한국도 보시면 2% 아래서 놀던 게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4%, 5%로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전 것도 필요한데, 이전 것도 좀 긁어 왔어야 되는데, 한국도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질 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다 장기 국채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길면 채권 가격 변동이 심한데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심한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채권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계속 뭐 RBC니 뭐 BIS니 뭐 이 최소 보유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못 버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제가 오늘 또 이건 좀 시간이 좀 앞으로 항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분짜리 잘라달라고. 향후 투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또 예고편처럼. 우선 저는 단기 국채는 채권 직접 매입할 거예요. 장기 국채는 ETF로 매입할 거예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단기 국채는 왜 직접 매입하냐면은 만기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제가 왜 이거 10년물을 이렇게 10년 차트로 들고 왔냐면은 표면 금리는 낮은 거를 살 거고요. 이 할인율은 높은 걸 사야죠. 그러니까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아무튼 10년 동안에 보시면 10년물이 발행된 금리 이렇게 낮은 때에 발행된 애들 있죠. 이게 이제 뭐 한 4, 5년 지났으니까 한 5년 남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겠네요. 그런 거 사러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20년도에 발행됐던 거는 2% 아래에서 1점 몇 퍼센트 표면 금리로 발행된 장기 국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사다가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 취할 거고요.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짧아져서 단기 국채가 된 애들, 발행할 때는 장기 국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단기 국채가 된 애들을 직접 매수할 거고, 장기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입보다는 ETF로 살 건데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물 샀다고 쳐봐요. 만기 10년 남은 거 샀어. 이제 한 1, 2년 지나면 7년 남고 8년 남고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7년 남은 국채 어떻게 팔 거예요? 장내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애매한 기간들을, 인기 없는 기간들을. 매도해서 힘들어져요. 이 그냥 시중에 돌고 있는 장외국채 시장에서 그냥 매입을 하면은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장기국채 사는 부분은 ETF로 해서 예, 사고 팔기 쉽게, 파는 게 걱정돼가지고 ETF 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뭔가 그래도 좀 상승장에 나와서 좀 탈출 기회가 오고 있죠. 이거 탈출 기회예요. 신규 매수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